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속도가 좀 붙었나 봅니다. 윤 당선인은 5월 공식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인수위를 꾸릴 텐데요. 10년 만에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 당선인의 첫 인선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긴밀히 또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정해주시면은 동일하게 뭐 하드라인처럼.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예.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하나 죽이면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매도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놓기로 하지 않습니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공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겠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인선이 됐는데 근데 그게 알려지는 과정이 김경진 의원님 오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소통하시라. 바로 당선 확정 당일에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꽤 속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부터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런 직함이 없었던 장제원 의원께서 실질적으로 그 협상 부분을 위임받고 그 역할을 멋지게 해결을 해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은 장제원 의원에게 이렇게 맡겨서 해결을 했었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당선인 신분에서만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분이 아마 비서실장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 장제원 의원이 저도 이제 그 당내 경선할 때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영민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판단 능력 또 의사결정 능력을 당선인께서 높이 사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평가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장제원 비서실장 그럼에도 비교적 부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였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중심에 섰는데요. 윤 당선인과의 인연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준 우리 장제원 의원께 호련히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맞서 싸운 분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윤석열 지검장님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직접 뵈니까 후덕한 느낌이 나시고 아까 그 티타임 할 때 보니까 부드러우시기가 좋더라고요. 미디어에서 느낀 거하고 나는 틀립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 우리 윤석열 지검은 하도 욕을 해갔고요. 욕하다가 정든다고 제가 혼자 정리를 했나 봐요. 4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핵심 중에 핵심 관계자가 이제 정권의 핵심으로 가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선 조금 그 옛날 얘기하면은 그 윤석열, 장제원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된 거는 그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제원 그 야당 의원이 그 장모 사건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죠.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장제원 의원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윤 지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저녁도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뭐 통하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관계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윤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윤핵관인데 윤핵관은 어차피 당내에서의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한 논란이지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제원 씨를 그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는 윤핵관을 너무 중용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뭐 당내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누구 어떤 지도자에게도 가장 편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서실장한테 막 신경질도 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숨 쉴 틈을 마련해 주니까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그걸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그 인수위 비서실장 넘어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는 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그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죠.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유영민 비서실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장제원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인수위 그 비서실장 그 정도 인사를 하려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들한테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겠고 또 하나는 유영민 그 비서실장이 이철이 정무수석과의 그 소통 라인을 얘기했는데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을 연결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운터파트는 원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하고 알겠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 정도면은 정무 담당하는 보좌관 정도가 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던 의원님은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당선인을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인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협치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실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셨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하나로 가자 이렇게 이제 윤 당선인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께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 뭐 측근으로만 쓰고 측근들만 있다 보니 인사가 잘못됐다. 이 주장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측근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은 빚진 게 없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당선인이 해야 될 부분들은요. 인수위 구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인적 구성을 먼저 볼 겁니다. 과연 본인의 측근들로만 포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수위를 구성해서 어떤 협치나 뭐 통합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 인사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제원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유영민 비서실장 만날 때 그냥 불현듯이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정이 됐다는 거죠.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캠프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줘서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그냥 뭐 그분들 윤핵관들이 자원봉사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정치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 채 할 수 없다. 그래서 윤핵관을 등용 안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있어요. 단일화를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조건 자체가. 인수위에 대한 뭐 운영, 그다음에 뭐 인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러면 정확히 오고 갔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간 걸로 당시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빚을 또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캠프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정치라는 현실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좋지만 다 이게 빚이다. 갚아야 될 빚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할 때 너무 처음부터 어떤 탕평이다. 전혀 뭐 이렇게 난 측근인사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본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좀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 그게
협치의 일정 부분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뭐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계에 오래 몸담으셨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상대당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그런 그 주변 핵심 측근들의 빚을 갚는 듯한 인사는 뭐 아무리 7인회든 뭐든 본인들은 뒤에 물러나겠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역대 이 인사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름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비판을 받았고, 솔직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실패해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 다음에 윤 당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한테 공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체는요. 당시에 저희가 그 측근들은 선언을 했죠.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저희는 등용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작업하면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지금 말하자면 바로 최측근이 된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말하고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취임할 때까지 지금 5월 9일까지 딱 2달에 걸친 한시적인 지금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영구적인 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또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인수위도 꾸려야 되고 다음번 이제 조각이라든지 여러 자리들 또 국민들에게 정하는 메시지 이건 이게 사실 당선인 시절이 정말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인데 호흡이 착착 맞는 비서실장이 옆에 있어야만 이 2달을 잘 알겠습니다. 지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서영주 대변인님이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네. 당내 사정이 좀 밝으시니까 이 부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지금 하마평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뭐 초대 총리까지는 일단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인수위원장 설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건지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이제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얘기고요. 이제 지금 당의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 당의 그 시스템을 생각하면 부적절한 말씀이고, 그리고 빚을 갚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는, 그리고 좀 더 지금 더 앞으로 인사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 한 사람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지금 비서실장이나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비 정도 받고 하는 명예직인데, 지금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할 때 이제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을 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국민들이 벌써 투표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인수위를 공동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신 거니까요. 안철수 대표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추천해서 인수위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선인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소식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 이제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